DD-91함 충무함장. 1963년 12월 해군으로 원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1964년 1월 DD-91함으로 발령이 났다. 연말 연시를 가족들과 보내고 생후 7개월 된 막내 재환과 아내를 데리고 진해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진해에서 서울 회연동으로 올라왔다. 4월 1일까지는 견습 함장 신분으로서 전투 상황별 지휘 및 조치와 함포, 갑판, 기관, 통신, 전탄 분야 등 함 전반에 걸친 무기, 장비, 기기 운용을 숙지했다. 당시 우리 해군의 유일한 구축함인 충무함에는 다른 유형 함정과는 달리 첨단 무기, 장비, 기기들로 설치되어 숙지할 것이 많아 견습 함장 기간이 길었다. 4월 2일 초대 함장 오윤경 대령으로부터 충무함 지휘권을 이어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이 필자의 생일이었다. 6.25 전쟁 중 그렇게 선망했던 그 구축함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전쟁 당시 우리 해군이 꿈에서나 그리던 배였다. 20노트 해군이 35노트 해군으로 비약했다. 최고의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의 훈련을, 연습의 연습을 다졌다.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었다. 필자의 지휘 소신은 어떤 부대이든 매한가지다. 잘 먹이고 잘 재우자.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편하게 하자. 훈련은 자신감 가질 때까지 실전같이 독하게 하자. 전투에서는 맹호 같은 싸움꾼이 되자. 당시 군 문화와 풍조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지휘관의 역량과 소신에 따라 부대를 재량껏 운용할 수 있었다. 필자는 승조원들을 잘 먹이기 위하여 약간의 편법을 썼다. 이철이 보급 창장을 찾아가 된장, 간장, 고추장은 보급하고 이외 식료품은 현찰을 달라고 요청했다. 보급 창장은 처음에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성이 담긴 필자의 지휘 의도를 밝히자 그는 부식 대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출동 전 수송대에서 3쿼터 한 대를 지원받아 보급관에게 하만, 창녕, 진영 등 시골 현지에 가서 싸게 부식을 구매하고 돼지는 털만 뜯고 내장 등을 다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출동이 끝나 귀향하면 돼지를 잡아서 장병들을 실컷 먹였다. 장교 부인들은 배에 와서 구매한 식재료로 반찬을 만들었다. 음식 맛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솜씨와 정성에서 우러나온다. 장병들이 너무 좋아했다. 해군에서 처음으로 91함 야구팀을 만들었다. 승조원이 360명이나 되니 2개의 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축구와 배구는 공만 있으면 되는데 야구는 유니폼이 필요했다. 또다시 보급 창장을 찾아갔다. 수병 하정복 50벌만 주시오. 함장님, 정복은 2년에 한 번씩 보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출동 때 하정복 50벌 몽땅 바다에 빠뜨렸어요. 아니, 어쩌다 바다에 빠뜨렸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야구팀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철이 보급 창장은 시내에 나가 야구 유니폼 30벌을 만들어 배로 보냈다.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모든 구색을 갖추자 함대 사령부 앞 광장에서 충무함 야구부 창립대회를 열었다. 시구는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인 미스 경남이 멋지게 던졌다. 그 당시는 야구 붐일 때였다. 충무함은 우리 해군 최초의 구축함으로서 최정예 군함이다. 이런 역사성을 가진 군함 승조원들의 전투력과 전우회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부대 군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해 출동을 마치고 진도 서쪽을 돌아 추자도 해역을 20노트 속력으로 달렸다. 함교로 올라갔다. 낙조에 붉게 물든 수평선에 갈매기가 날고 있다. 노랫말을 지었다. 제목을 구축함의 세일러라고 붙였다. 진해에 입항하여 진해 통제부 박정호 군악대장에게 작곡을 부탁했다. 노도를 박차고 힘차게 전진하는 곡조를 붙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노래는
1990년대까지 노래방 노래책에 실려 있었다. 무쇠보다 굳세고 비호같이 달린다. 창팔을 쪼개고 노도를 뚫는다. 타겟 엔게이지드. 포화를 뿜어라. 스티어 바이 인디케이터. 어뢰를 갈겨라. 우리는 충성스런 구축함의 세일러. 솟아오르는 충무함의 세일러. 해군의 구축함 도입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충무함을 방문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장 조경한 의원, 한경직, 강원용 목사,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 한국기원의 김인 윤기현 기사, 배우 황정순, 최지희, 희극배우 김희갑, 뚱뚱이 양훈씨 등이 기억에 남아있다. 이 중에서 조경한 국방위원장과의 인연은 특별하다. 1964년 5월 서해 조기잡이가 한창일 때 충무함은 북방 한계선 경비 임무를 맡고 진해항을 떠났다. 이때 국회 국방위원장 조경한 의원 일행이 승함하여 동행했다. 거제도 남쪽을 지나 뱃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항행 중 조경한 국방위원장이 사관실로 들어왔다. 함장님, 듣던 것보다 군함이 웅장하고 무장이 대단하군요. 내가 중국에서 광복군 참모장을 할 때는 기관총은 고사하고 소총 구하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또다시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들이 적과 대치하는 해군의 북방 한계선 수호 작전을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우리 일행이 많아서 군함의 피해가 될까 걱정이군요. 위원장님, 해군과 저희 승조원들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특히 국방위원장님께서 함상 생활을 하시면서 해군의 역할과 해상 근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가 좁고 파도에 흔들려 고생하시겠습니다. 배는 매물도와 국도를 지나 소리도 남쪽을 달리고 있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우리야 잠깐이지만 해군 여러분이 고생이지요. 헌데 함장님께서는 아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미천한 무인이라 아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호를 지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경한 장군님, 분에 넘치는 영광이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함장님, 배에 지필묵은 없겠지요? 제가 습작하려고 벼루, 붓, 먹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지는 없습니다. 아이고, 군함에 지필묵이 있다니 놀랍군요. 그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사관실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좀 있으면 검문도 북쪽을 지나겠습니다. 함교에 올라가서 남해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시지요. 국방위원들을 모시고 함교로 올라갔다. 그 사이 당번병이 벼루에 먹을 갈아 놓았다. 묵향이 사관실에 흘렀다. 조경한 위원장은 함교에서 남해를 한창 동안 감상하고 사관실로 내려와 의자에 앉자 붓을 먹물에 듬뿍 찍어 백지 위에 순자와 호자를 썼다. 함장님 어떻습니까? 순은 덕을 갖춘 어진 순임금님을, 그리고 구국의 명장이며 조선 수군의 총수이신 이순신 장군의 순자에서 땄습니다. 호자는 해자를 생각했으나 바다도 지구의 큰 호수가 아니겠습니까? 순해 하면 의문상 순하다로 들리기에 순호로 지었습니다. 함장님은 6.25 전쟁 때 이순신 제독처럼 바다에서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한민족의 생명선인 바닷길을 계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조 위원장님, 현문에 배 이름을 써붙이는데 저희 배 이름인 충무 글자를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쓴 배 이름을 현문에 붙이다니 저로서도 큰 기념이 되겠습니다. 충무함은 서해를 북상하여 연평도 서쪽 북방 한계선에 이르렀다. 대연평도 서쪽 북방 한계선 이남에서 수백 척의 안강망 어선들이 조기잡이의 한창이었다. 충무함은 북방 한계선의 선상에서 연평도와 등산곳을 오가며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보호했다. 겁먹은 북한 해군 함정들은 북방 한계선 북방 약 2,000에서 3,000m의 무도 인근 해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조기잡이 어선은 북방 한계선 남쪽 해상 500m까지 올라가 콧노래를 부르며 만선을 이루고 있었다. 강력한 군이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을 즐길 수 있다.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것은 오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지금은 어떤가? 진해에 귀향한 후 조경한 의원이 쓴 글씨를 공창에서 주물로 만들어 현문에 부착했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구축함 혼이 담겨있는 현판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 현판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충무함에 부임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1965년 새해를 맞았다. 1월 중 해군 본부로부터 함장 교대에 대한 의사 타진이 있었다. 구축함 함장이 해군의 꽃이란 자부심으로 좀 더 근무하고 싶다고 했으나 후배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고집할 형편이 아니었다. 함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4월쯤에 교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2월 중순 동해 출동 명령 전문을 받았다. 출항일자는 3월 1일이었다. 마지막 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교에 올라갔다. 석양이 진해만에 떠있는 섬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번 출동 임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잠겼다.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간첩들을 빈번하게 침투시켰다. 간첩. 그렇다. 간첩선을 잡자. 그런데 아무 첩보도 없이 넓고 넓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간첩선을 잡는단 말인가. 막연했다. 동해 해도를 폈다. 간첩은 주로 배를 타고 내려온다. 서해는 섬이 많아 침투로가 여러 갈래지만 동해는 단 2길 뿐이다.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 근해를 거쳐 침투하는 길과 동해 북쪽 먼 바다로 나가 공해를 우회하여 침투하는 길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2번째 길인 바다로 우회하여 침투하는 길목을 지키자. 적은 우리 해군의 경비작전 양상을 꿰뚫고 우리 작전 해역을 피해 간첩을 침투시킬 것이다. 휴전 후 우리 해군의 경비구역은 주로 저진단에서 동쪽으로 약 15마일 내지 20마일에 이르는 해역이었다. 주 임무는 어로 저지선을 넘어 월북하는 우리 어선을 통제하고 적의 남침 함선을 감시하는 것이다. 명태잡이 시기에는 수많은 우리 어선이 어로 저지선으로 몰려들어 조업했다. 북쪽 해역일수록 더 많은 명태가 잡히기 때문이다. 북한 간첩선은 많은 어선들이 몰려들 때를 이용하여 우리 해군의 경비 해역과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난 저진단 동쪽 약 50마일 밖으로 우회하여 침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출동 중에는 저진단 동쪽 100마일까지 경비 해역을 넓게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려면 대형 경비함과 유조함을 별도로 배속을 받아 기존 경비 해역을 지켜야 했다. 또한 우리 배 위치를 비익하는 것도 중요했다. 북한이 우리 배 위치를 알게 되면 침투를 취소하거나 침투로를 변경할 것이다. 적은 2년 동안이나 사용해온 우리 작전 계획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위치 좌표 암호도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 속초, 거진, 수원단, 장전항이 포함된 해도를 펼쳤다. 해도 위에 5마일 간격으로 세로 가로선을 긋고 세로선에 1, 2, 3순으로 숫자를 쓰며 가로선에 가나다 순으로 표기했다. 위치를 보고할 때 작전 계획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03나, 07마와 같이 하기로 했다. 인근 육군 부대와 협조하기 위해 육도와 통신기도 준비시켰다. 이런 구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현시학 함대 사령관에 찾아갔다. 사령관님,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구먼. 본부에서도 교대를 언제 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 출동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사령관님께 간곡한 건의를 드리려 왔습니다. 간곡한 건의가 뭔데? 함장이 원한다면 들어줘야지. 고맙습니다. 이번 출동에 간첩선을 잡아보려 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함장, 무슨 첩보라도 있는가? 아닙니다. 저의 직감입니다. 하하, 첩보가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함장의 직감이라니.
차 한 잔을 마시고 숨을 고르고 나서 근래에 있었던 간첩선 침투 사례며 동해를 통한 간첩선 침투로 분석과 그에 따른 탐색 구상을 말했다. 사령관님, 경비함정이 부족하다는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출동에 저는 외해 100마일 정도까지 나가서 작전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대형 경비함 한 척을 저에게 배속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구축함이 광범위한 해역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AO 한 척도 지원해 주십시오. 함장의 작전 구상은 잘 알겠는데 이 함정이 워낙 모자라서. 사령관님, 저의 해군 복무 중 마지막 함장 근무입니다. 이번에 무언가 해군을 위해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간첩선을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현시학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가려놓은 커튼을 밀어제치고 동해 작전 상황판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군수참모를 불렀다. 군수참모, 이번 9.15 출동 시 DE 또는 PF 한 척과 AO 한 척을 차출할 수 있겠나? 사령관님, AO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대형 함정이 부족해 DE, PF는 어렵겠습니다. 작전 참모와 상의한 후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장, 내일 오전까지 가부를 알리겠소. 사령관님, 고맙습니다. 진해만 외항 제5번 부위에 계류하고 있는 배로 돌아왔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경비작전을 구상하면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침에 출근하자 함대 사령부로부터 오전 11시까지 함대 사령관실로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 사령관은 환한 얼굴로 손을 잡으면서 함장, PC 한 척과 AO 한 척을 중파하기로 했어. 첩보도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니오. 소신껏 해보시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출동 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대 사령관실에 나왔다. 전폭적인 믿음과 지원이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4년 전 서해 연평도에서 경비작전 시 PCEC-53 함장인 필자가 당시 서해 경비분대 사령관이었던 현시학 제독에게 5.16 군사정변과 관련해서 권고했던 생각이 났다. 출동 이틀 전 2월 27일 토요일 아침, 함대 사령관을 찾아 작전 구상을 보고하고 준비해간 해도를 폈다. 사령관님, 해도에 가로 세로 격자 모양을 그렸습니다. 적들이 2년 동안 사용해온 우리 위치 보고 암호를 해독한다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간첩선 납포 작전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출동에서 저희 배 위치 보고는 여기 해도에 그린 격자로 보고하겠습니다. 알겠네. 그 해도는 여기 두고 가게. 배에 돌아와 출동 준비를 다시 점검했다. 3월 1일 월요일, 하늘은 맑았다. 매화 꽃봉오리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데 바닷바람은 찼다. 유류와 탄약은 며칠 전에 이미 적재했고 출동 당일 아침에는 바지로부터 청수를 수급했다. 만재된 배의 흘수가 14피트로 가라앉았다. 07시 30분 보일러를 점화하고 대함 대공 레이더를 작동시켰다. 08시 55분 유정규 소위가 URT 일치 통신기를 단정에 싣고 배에 올랐다. 09시 출항준비 구령이 함내에 울려 퍼졌다. 09시 40분 단정 2척을 올렸다. 10시 5번 부위에 걸었던 계류색을 풀었다. 출항 깃발이 마스트에 나부끼고 묵직한 기적 소리를 울리며 진해만을 떠났다. 11시 10분 가덕도 남단에 돌며 098도로 변침했다. 당직사관, 이제 사냥터로 간다. 배 잘 몰고 가. 당직사관 김광수 소령이 물었다. 함장님, 사냥터가 어딘데요? 동해 작전 해역이지 어디겠어? 당직사관에게 맡기고 사관실로 내려갔다. 다음 날 3월 2일 09시 35분 거진항 동방 12마일 해상에서 PS-63함과 상봉했다. 63함 함장 등 5명이 어선 동창호를 타고 9.15 우연에 계류한 후 배에 올랐다. 동해 경비분대 사령관 임무를 인수했다. 11시 16분에 PC-58함 함장이 어선 개창호를 타고 배에 올라왔다. 58함 함장에게 9.15함은 외해에서 작전 업무를 수행할 터이니 귀함은
저진단 동방의 평상경비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엔진은 슈퍼히터 4대 중 2대를 가동하고 나머지 2대는 스탠바이 시켰다. 구일함은 작전 계획대로 저진단 동쪽 100마일까지 탐색 기동을 했다. 동해에 도착한 지 2일째가 되는 3월 4일 12시 작전관 김광수 소령이 전투정보관 이정환 대위로부터 당직 사관 임무를 인계받고 동쪽으로 항진했다. 장교들과 사관실에서 막 점심 식사를 하려던 그때 식탁 밑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김광수 소령이 함장님, 레이더에 보남 동북방 약 60마일, 속력 20노트, 침로 180도로 남하하는 미확인 표적이 잡혔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CIC로 달려갔다. 이정환 대위도 뒤이어 들어왔다. 이때 구일함 위치는 저진단 동쪽 67마일이었다. 미확인 표적은 북위 39도 30분, 동경 130도 40분 해상에서 남하 중이었다. 함교로 올라갔다. 거리가 멀어 표적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슈퍼히터 점화를 명령했다. 북방 안개선 연장선상 아래 위치로 끌어들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압박하여 검색하기로 했다. 당직사관, 타겟을 북방 안개선 2000야드에 위치하도록 기동하라. 14시 50분 포슬장 홍순성 소령에게 함교 위로 올라가 레인지 파인더로 표적을 탐색하라고 지시했다. 15시 23분 홍순성 소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타겟이 보입니다. 어선 같습니다. 15시 37분 총원 전투 배치를 명했다. 전투 배치 경보가 울리자 함 승조원들은 순식간에 전투 태세를 갖췄다. All engine ahead full. 코스는 타겟 북쪽 2000야드. 김광수 소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함장님, 어선이 속력을 올렸습니다. 외해 쪽으로 침노를 틀었습니다. All engine ahead flank. 구일함은 108을 가르며 최고 속력 36노트로 어선을 쫓아 달렸다. 작전관 김광수 소령이 함장님, 작전 규칙대로 이니셜 컨택트 보고를 해야 않겠습니까? 보고하면서 전쟁하나? 저 어선 정체부터 파악해. 어선은 일본 국기를 달고 있었으며 갑판 양측에는 낚시대를 세우고 그물을 매달아 놓고 있었다. 장교들과 견시가 쌍안경으로 살폈다. 조타실 옆에 시모노세키, 도카이마루라고 쓰여 있었다. 이때 작전관 김소령이 함장님, 조타실 뒤쪽 후가판 끝을 보세요. 캔버스로 쓰인 물건 보이죠? 기관포 같습니다. 쌍안경으로 자세히 살폈다. 기관포가 틀림없었다. 어선은 20노트 속력으로 계속 외해로 도망쳤다. 일본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고속 간첩선일 것이란 심증이 굳어져 갔다. 정선하라고 발광쳐. 기적 울려. 포슬장, 어선 전방 300야드에 5.1포 한 발 쏴. 5인치 포탄 한 발이 굉음을 뿜으며 달리는 어선 바로 앞에 떨어져 물기둥에 솟았다. 어선은 잠시 멈칫하더니 또 도망쳤다. 4.1포 어선 전방 300야드 점사하라. 4.1포는 점사 아닌 사연장포 연발로 어선 인근에 쐈다. 4.1포 사격 중지. 포슬장, 4.1포에 가서 직접 점사해. 제가 직접 쏴야 합니까? 어선이 정지할 때까지 점사하라. 어선을 손상시키지 않고 납포하기 위해서다. 포슬장 홍순성 소령의 40mm 점사로 어선은 멈추었다. 홍 소령이 함교로 돌아왔다. 우리 함이 어선으로 접근해 들어가자 또다시 도망쳤다. 포슬장, 어선 상공 100야드에 V티탄 한 발 쏴. V티탄을 사격하려면 본부 승인 받아야 하는데요. 본부 승인 받고 전쟁하나? 책임은 내가 진다. 이때 장교들이 함장님, 격침시키죠. 전에 DE함이 간첩선 납포하려다 총격을 받아 승조원만 부상당하고 간첩선을 놓쳤습니다. 아니야. 격침시키는 것은 상책이고 납포하여 그 줄기를 몽땅 잡아야 상지상책이야. 이왕이면 상지상책하자고. 파이프를 입에 물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V티탄이 날아갔다. 어선 바로 위에서 백색 연기를 뿜으며 터졌다. 산탄이 비오듯 어선 위로 떨어졌다. 어선이 멈칫했다. 포슬장, 어선이 도망치지 못하게 어선 주위 100야드 거리에 40mm 포를 계속 점사하라. 우리 함은 어선으로 접근해 들어갔다.
검색요원 배치. 근거리에서는 5인치 주포와 40mm 포를 쏠 수가 없었다. 가판사관 송기원 중위 지휘로 검색요원들은 소총, 기관총, 권총으로 무장시켜 현측에 배치했다. 대공 마이크 갖고 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항복하라. 반복했다. 와카리마생이라는 말이 들렸다. 모른다는 뜻이다. 너희 배는 일본 배가 아니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항복하라. 또다시 와카리마생이라 했다. 작전관, 저 배가 속력 18노트로 이곳에 왔다면 원산이나 장전항을 언제 떠났겠나? 작전관은 원산항에서는 오늘 00시, 장전항에서는 03시경 출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어선이 북한 간첩선일 것이란 심증은 가졌으나 혹시 만에 하나 일본 배일 경우 심각한 외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 해는 동경올림픽이 열리는 해였다. 잘못하면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또다시 어선 정체 확인을 시도했다. 기미타치와 도코노 미나토 가라 슈파지시대 이마 도코니 유쿠노까? 그들은 또다시 와카리마생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내가 묻는 일본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생각했다. 이번에는 일본 표준말로 또박또박 물었다. 니혼진 나라 대우 아게로 대우 아게 나이토 호객기 쓰르죠. 이렇게 두세 번 반복했으나 대답이 없다. 이때 결정적 단서가 잡혔다. 대형 고무보트였다. 그리고 어부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모두 운동화였다. 어선의 20노트 속력, 위장한 기관포, 대형 고무보트, 그리고 어부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 등을 종합해볼 때 간첩선이 틀림없다는 심증이 굳혔다. 때는 오후 5시경이었다. 일몰 시간이 가까웠다. 해가 지면 납포하기가 어렵다. 마지막 결단을 했다. 5인치 주포 살보 사격 준비. All engine ahead full. 어선으로부터 2000야드 거리로 떨어졌다. 적 간첩선 200야드의 살보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5인치 포들이 천지를 진동하며 포탄들이 어선 앞에 떨어지자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어선과의 거리 100야드까지 접근했다. 마이크를 직접 잡았다. 나는 이 군함 함장이다. 지금 너희 눈앞에 대포알 쏟아지는 것 봤는가? 너희 배 같은 건 단방에 박살낸다. 너희가 공화국을 떠나 여기 올 것을 알고 내가 기다렸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는 뼈다귀도 못 추리고 바닷속에 거꾸러져 들어가 고기밥이 된다. 너희 배 갑판에 육지 간첩과 접선하기 위한 고무보트가 있다. 어선의 기관포는 왜 달고 있나? 어부는 장화를 신는 법이다. 너희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 너희는 간첩이야. 너희는 공화국에서 남조선 군함에 잡히면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잘리고 귀, 코 찢겨 참혹하게 죽인다고 교육받았을 것이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나는 너희 같은 간첩선을 수없이 잡았다. 항복하면 다 살려주었다. 지금 모두 편안히 살면서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도 고향에 돌아가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너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을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결심해라. 저 차디찬 바닷속으로 빠져 죽든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 그리운 처자식, 그리운 부모님을 만나 정답게 살 것인가 결심해라. 이 군함에 미제국주의자 한 사람도 없다. 다 한 핏줄 동포들이다. 정 못 믿겠으면 속는 셈 치고 항복하라. 그러면 단 몇 시간이라도 더 살 것 아닌가? 나는 너희를 꼭 살려서 부모 형제를 만나게 하겠다. 약속한다.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간곡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들은 가판 위에 모여 웅성거렸다. 너희들 살려준다. 약속한다. 다시 말을 건넸다. 너희 중에 항복을 반대하는 놈이 있거든. 그 놈을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알았습니다. 찬바람을 타고 울려왔다. 드디어 사냥감을 잡았구나. 느낌이 왔다. 함장이 부탁한다. 혹시 내가 배를 댈 때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을 쏜다면 너희들 모두 죽는다. 내가 전에 간첩선 잡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바람이 몹시 차다. 하지만 옷을 다 벗어라. 사루마다만 입어라. 배 댈 때까지 서로 손깍지를 끼고 움직이지 말라. 잠시만 참아라. 알겠는가? 어선 갑판 위에 8명이 모여 무엇인가 의논하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소리치더니 모두 옷을 벗은 후 손깍지를 끼고 둥글게 섰다. 갑판사관 송기원 중위에게 검색요원 배치하라. 배를 어선에 붙일 테니 후 갑판 현측에 붙들어매라고 지시하고 간첩을 한 명 한 명 올리라 했다. 어뢰관 박주호 중위를 불렀다. 간첩들이 발가벗고 있다. 네이와 단가리를 후갑판에 준비했다가 배에 오를 때 입혀라. 기관장 정진영 중령에게 기관장, 간첩들을 잡아올린 후 조사할 방 8개를 준비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측적관 보좌관 정재순 대위에게 간첩선을 현측에 붙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긴 갈고리를 준비하라고 했다. 배를 돌려 간첩선에 접근했다. 파도는 2-3m로 높고 바람은 거셌다. 3,000톤급 구축함을 흔들며 요동치는 간첩선에 갖다 붙이기가 쉽지 않았다. 배를 몰아 가까스로 간첩선 우연에 붙였다. 간첩들에게 서로 손가락을 끼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니 밧줄로 건네도 잡아맬 사람이 없다. 가판원들이 갈고리를 배에 걸고 잡아당겼으나 모두 부러져 나갔다. 간첩선은 파도에 밀려 떠내려갔다. 계류에 실패했다. 배를 다시 돌려 간첩선 우현 중간에 붙이고 5개의 히빙 라인 끝에 갈고리를 달아매 간첩선에 던졌다. 갈고리를 간첩선에 걸고 잡아당겼다. 간첩선이 우리 배 중간에서 후갑판 현측으로 서서히 밀려 내려왔으나 파도가 심해 붙들어맬 수가 없었다. 난감했다. 이때 유정규 소위가 로프를 쥐고 간첩선으로 뛰어넘어갔다. 함교에서 후갑판을 내려다보고 있던 필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찔했다. 만일 간첩들이 유소위를 인질로 잡고 저항하여 배를 몰고 도망친다면 대책이 없다. 그땐 포격, 격침시킬 수밖에 없다. 유소위도 희생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상태가 뇌리를 스치는 찰나 유소위가 순식간에 로프를 간첩선에 붙들어매고 날쌔게 우리 함으로 뛰어넘어왔다. 휴... 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간첩선을 후갑판 현측에 잡아맸다. 해는 수평선을 넘어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간첩선을 잡았다. 때는 3월 4일 18시 10분, 위치는 북위 38도 37분, 동경 130도 00분이었다. 이때 CIC에 미확인 항공기 120도에서 접근 보고가 함교에 울렸다. 대공사격 준비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항공기 한 대가 우리 함으로부터 1000야드 거리를 두고 주위를 돌았다. 날개를 아래 위로 흔들었다. 날개 밑에 미국기와 YB141249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다. 우리 함 상공을 2-3번 돌다가 동쪽 수평선으로 사라졌다. 함교에서 간첩선을 내려다보니 갑판에 호리병 모양의 수류탄이 가득 깔려 있었다. 현측에서 검색병들이 기관총과 소총으로 간첩을 조준하는 가운데 송기원 중위 주위로 수색원 5명이 권총과 소총을 들고 간첩선에 진입했다. 발가벗고 떨고 있는 간첩 8명을 한 사람씩 올렸다. 정재순 대위는 배에 올라온 간첩에게 단가리 옷을 입혔다. 정재순 대위와 박주호 중위가 간첩 8명을 사병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함장은 통신관 최일근 중위를 불렀다. 통신사를 데리고 간첩선에 들어가 통신기와 송수신 문서 그리고 난수표 암호 서류를 압수하라. 이어서 송기원 중위 갑판에 널려있는 수류탄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려라. 전투 배치 해제 명령을 내렸다. 6시간 반에 걸친 간첩선 납포작전이 종결되었다. 장병들이 함장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대한민국 유일한 구축함 충무함의 명성에 걸맞은 개가다. 장교들이 함교로 올라왔다. 홍순성 소령이 함장님 멋지게 해내셨습니다. 기관장 정진영 중령이 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장 36노트 속력을 내줘 고맙네. 포수일장
40mm 단발점사 잘 쏘더군. 작전관, 본부와 함대에 간첩선 납포, 간첩 8명 생포, 기타 무기 노획 보고해라. 김광수 소령이 함장님, 이제는 보고해도 됩니까? 활짝 웃으며 질문 아닌 질문을 했다. 기관장, 주기실장에게 지시하여 기관부 요원 데리고 가서 간첩선 기관 돌려봐라. 이정환 대위, 기관이 작동되면 조타사 몇 명 데리고 가서 간첩선 움직여봐라. 송기원 중이 가판부 몇 명 데리고 간첩선에 적재된 고무버트, 기관총, 권총, 무기 등 모두 후가판에 옮겨라. 선체 안 구석구석 살펴봐. 특히 폭발물 주의하고. 군의관, 보급관, 보수관을 사관실로 불러 지시했다. 식당에 있는 간첩을 한 명씩 준비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사항을 캐물어라. 절대 윽박 지르지 말고 존댓말로 물어라. 간첩들이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니 따뜻한 차를 주면서 마음을 열게 해라. 첫째, 육지 어디서 언제 접선할 계획인가? 접선 지점과 접선 시간, 그리고 접선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을 알아야 육지에 있는 간첩까지 모조리 잡을 수 있다. 가능하면 접선 간첩의 이름과 주소도 알아내라. 둘째, 8명 간첩 중 지휘자와 선장을 알아내라. 셋째, 출항지와 출항 시간을 알아내라. 지시를 받고 장교들은 사병식당으로 가서 간첩 한 명씩을 데리고 준비된 방에서 신문을 시작했다. 18시 30분이었다. 동해바다에 어둠이 깔렸다. 후가판에 나갔다. 모두 간첩선 나포 뒤처리에 바삐 움직였다. 가판사관 송기원 중위와 유정규 소위는 가판부 요원들을 지휘하여 간첩선 가판에 널려있는 수류탄을 모조리 바다에 던졌다. 대형 고무보트를 후가판에 올렸다. 길이가 8m쯤 되었다. 소련제 기관포 한정, 중기관 총 한정, 경기관 총 한정, 기관단 총 3정, 따발총 3정, 권총 8정을 올렸다. 기관포에 장전되어 있는 총탄을 제거하고 탄약 상자도 올렸다. 비상식량통을 올려보았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군에도 없는 밥, 생선조림, 계란말이, 김치 통조림이 있었다.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한국 화폐 5,900원을 압수했다. 통신관 최이득은 중위가 함장님, 통신기 2대는 완전히 파괴돼 있고 교신 문서는 모두 불태워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암호서와 난수표도 불태운 것 같습니다. 라디오 2대만 노획했습니다. 간첩들이 나포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파괴하고 불태운 것이다. 라디오는 북의 지령을 받기 위해 남겨두었다. 최중위의 보고가 끝날 무렵 간첩선에서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렸다. 기관부 요원들이 엔진을 가동한 것이다. 주기실장 송춘식 중위가 함장님, 엔진이 처음 보는 건데 흔히 항공기에 장착하는 V형 최신형입니다. 엔진에 붙어있는 글자를 보니까 작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새 엔진입니다. 용케 시동 걸었군. 구일함 기관부 요원은 해군 베테랑 아닙니까? 주기실장은 이정환 대위에게 엔진 가동됐으니 배 움직여봐요 소리쳤다. 조타사 강정기의 중사가 키를 잡고 5명의 조타사와 가판사들이 만세를 부르며 신나게 배를 몰았다. 모두 대견스러웠다. 간첩들은 7개월 전 모스크바에서 제작한 최신 엔진을 달고 25노트 고속으로 침투해왔다. 이제 그 배가 우리 손에 잡혔다. 19시가 좀 지나서 작전관 김광수 소령이 함장님, 해군본부에서 지금 곧 간첩선에 대동하여 묵호기지로 가서 간첩선과 노획장비 일체를 인계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알았다. 지금 야간이고 파도가 매우 높다. 간첩선을 단독 항해시킬 수 없다. 예인 준비하라. 잠시 후 예인 준비 완료 보고를 받고 간첩선에 기관, 조타, 가판, 통신요원을 태우고 식수와 건빵을 실어라고 지시했다. 조타사 강정기의 중사를 비롯하여 가판부 최문호 가사, 이정태 하사 등 4명, 내연사 2명, 전기사 1명이 탔다. 통신사 허병은 중사는 휴대용 발광 신호기를 지참했다. 우리 함 후가판의 간첩선 예인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병 2명을 배치했다. 19시 21분 간첩선을 끌고 침로 230도, 속력 8노트로 예인 항해를 시작했다. 간첩선이 육지 간첩과 접선하는 시간을 추정했다. 이때 위치는 북위 38도 36분, 동경 130도 51분이었다. 해도를 펴놓고 생각했다. 간첩선을 발견한 위치에서 육지까지의 거리는 약 120마일이다. 간첩선이 울릉도 북쪽을 돌아 육지까지 가는 거리는 160마일쯤 된다. 15에서 18노트 속력으로 육지에 도착하려면 약 10시간 넘게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육지 인근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육지로 올라가 접선하는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경이 될 것이다. 접선 장소는 어디이며 접선 시간은 언제인가? 빨리 알아내야 한다. 간첩을 신문하고 있는 방을 한 바퀴 돌아봤다. 아직 누구도 접선 장소와 시간을 캐내지 못하고 있다. 출항지가 장전이란 것만 알아냈다. 21시경 김광수 소령에게 간첩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김 소령이 50세쯤 돼 보이는 자를 사관실로 데리고 왔다. 선생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몸은 좀 녹였습니까? 예, 단 한마디뿐이다. 공포에 질린 굳은 얼굴로 사관실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가족은 몇 분인가요? 안사람과 아들 2, 딸 1입니다. 고향은 원산인가요? 넘겨 짚어봤다. 예, 출생지는 안변이고요. 지금은 원산 남강천이 흐르는 용탄에 살고 있어요. 안변이면 명사심리에 접해 있지요? 예. 안변은 기후가 따뜻해 사과가 열리지요? 예. 저도 고향이 강원도 감자바위입니다. 안변과 원산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세요? 강원도 어디십니까? 제 고향은 평강입니다. 전기철도 타고 금강산에도 가보았지요. 해방 후에는 원산에 가서 강원도 공산청년 동맹대회에도 가봤습니다. 공청회도 가셨나요? 해방 직후 공산청년 동맹위원장도 했습니다. 지금도 김일성 장군 노래 공산청년가도 부를 줄 압니다. 놀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얼굴빛이 좀 밝아졌다. 그럼 남조선에는 언제 내려가셨나요? 1947년 2월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결성되고 김일성이 위원장이 됐지요. 그게 소련이 조종하는 북조선 정부지요. 북조선 앞날이 싹수가 노랗게 보여 남으로 넘어왔지요. 아, 그러시군요.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 모두 고생입니다. 선생께서도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이 고생 아닙니까? 선생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윗사람 시키는 대로 배 몰고 여기 온 건 아닙니까? 대답이 없다. 침묵이 흘렀다. 당번병에게 커피를 가져오라 했다. 당번병이 필자와 간첩 앞에 커피잔을 가져다 놨다. 선생님, 커피 드시지요. 피로가 풀릴 것입니다. 커피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하고 마시지 않았다. 필시 독약이나 약물을 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다. 당번병에게 큰 대접을 갖고 오라 했다. 대접에 커피 2잔을 붓고 스푼으로 저었다. 잔 2개에 다시 커피를 따르고 필자가 먼저 한 모금 마셨다. 마셔보세요. 우린 이 커피를 하루 10잔은 더 마십니다. 그는 그때서야 입에 대고 맛을 봤다. 달콤하고도 씁쓸하네요. 북에서는 높은 당 간부 아니면 못 마십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배를 얼마 동안 타셨습니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 배 타고 정어리 명태잡이에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영흥만에서는 명태 정어리가 엄청 잡히지요. 그럼 한 20년은 타셨습니까? 30년쯤 됩니다. 그럼 연세가 50쯤 되셨겠네요. 46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 이자가 선장이구나 생각했다. 선장님, 저하고 우리 군함 구경 좀 할까요? CIC를 거쳐 기관실로 내려갔다. 여기가 우리 군함 움직이는 기관실입니다. 아이고, 큰 공장 같습니다. 기관실을 돌아보고 올라와
침실, 식당을 거쳐 함교로 올라갔다. 선장님은 우리 군함을 미제국주의자들이 타고 있지 않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쭉 돌아보시니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군함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장님이 몰고 오신 배를 지금 우리 군함이 뒤에다 매달아 끌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실까요? 현측으로 나가 함리에 예인하고 있는 간첩선을 보여주었다. 선장님, 아까 우리 배에서 대포 쏘는 거 보셨지요? 어땠습니까? 대항해 보려고 했지만 워낙 배가 크고 대포만 보이지 사람이 안 보였어요. 쏠 데가 없더군요. 덩치 큰 군함이 무척 빠르더군요. 선장님 배도 무척 빠르더군요. 예, 25노트는 냅니다. 우리가 북에서 교양받을 때엔 우리 배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남조선 군함은 한 척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남조선 군함 만나면 도망치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덩치 큰 군함이 우리 배보다 더 빨리 달리는데 놀랐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들어가시죠. 사관실로 내려갔다. 시간은 자꾸 흘렀다. 간첩의 말문을 열어 접선 장소와 시간을 알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짜서 여기까지 왔다. 윽박지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당번병에게 커피와 과일을 갖고 오라고 했다. 선장님, 저도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선장님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 부인과 아이들 데리고 오순도순 편안히 사셔야지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고맙지요.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 같았다.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선장님 어디서 떠나셨나요? 장전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선생님 배가 장전에서 떠나는 것을 알고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죠? 아까 어떤 방에 들어가 보니 괴짝 같은 데서 하얀 점들이 보이고 시계 바늘 같은 게 빙빙 돌고 있는 거 보셨지요? 예. 거기서 선장님이 몰고 내려오는 배도 보이고 무전하는 것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장님, 제가 흉금을 다 터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선장님, 이제 제가 묻는 말에 꼭 대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몇 시에 어디서 육지 일꾼과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그건 저는 모릅니다. 말을 더듬거렸다. 숨기려는 것이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기가 참 곤란하시죠? 선장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간첩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시치미를 딱 떼고 거부하는 기색은 아니다. 갈등이다. 배 모는 사람은 선장님, 기관장, 갑판장 이 세 사람일 것이고 나머지 5명 중 누가 책임자입니까? 그 사람은 인민군 군관이지요? 대답이 없다. 시간이 23시가 넘고 있었다. 접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좀 더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했다. 저는 전에도 간첩선을 많이 잡았습니다. 대항하는 간첩선은 모두 폭격해 격침했습니다. 간첩들은 전부 물귀신이 됐지요. 살려달라는 간첩은 살렸습니다. 지금 가족 만날 때를 기다리며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선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족 먹여 살기 위해 시키는 대로 배 몰고 왔을 뿐입니다.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물을 달라고 했다. 선장님, 책임자가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장님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밤 육지 간첩과 몇 시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말씀 안 하시면 선장님 앞날을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선장님 만나지도 않겠습니다.
필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장은 당황했다. 함장님, 저에게 너무 고맙게 대해주셔서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서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밤 12시입니다. 장소는요? 강릉 남쪽입니다. 배를 멈추고 고무보트를 내릴 곳이 어디입니까? 강릉 남쪽에 안인역이 있습니다. 그 남쪽 해안에 닻을 내리고 보트로 육지에 올라갈 것입니다. 잡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사람들 말로는 거기 산기슭에 철도가 지나가고 철길 밑에 계곡이 있다 합니다. 그럼 철교 밑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말 저한테 들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피곤하실 터인데 이제 푹 쉬십시오. 시계바늘은 2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다. 작전관과 통신관 오라해라. 김소령과 최중희가 왔다. 수대시로 쳐라. 시간이 없다. 평문으로 보내라. 간첩 접선 시간 3월 4일 24시. 접선 장소 강릉 안인역 남쪽 200에서 400m 철교 및 북위 37도 34분 10초, 동경 120도 00분. 육도를 보니 험준한 산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고 철교가 있었다. 이곳은 그로부터 약 30년 후 1996년 9월 16일 적 정찰국 소속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한 바로 그 해안이다. 지금 통일공원이 조성되어 적 잠수함과 퇴역된 구축함 전북함이 전시되어 있다. 이정환 대위가 항해당직을 홍순성 소령에게 인계하고 사관실에 들어왔다. 함장님, 간첩선 잘 예인해 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익은 중위가 들어왔다. 함장님, 평문 프레시로 쳤습니다. 사관실에는 10여 명의 장교들이 잠도 안 자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다음 날 3월 5일 06시 50분 항해당직 재재근 대위로부터 전화가 왔다. 함장님, 간첩선에 연결된 예인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연결 작업을 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함교로 올라가 후가판을 내려다보았다. 가판사관 송기원 중위와 가판사관 보좌관 유정규 소위가 가판부 요원을 지휘하여 예인 로프를 간첩선에 연결하고 있었다. 동력 수평선은 환하게 밝아지고 바람은 잦아져 물결도 잔잔했다. 당직사관, 간첩선에 탄 아이들 괜찮아? 예, 간첩선 잡아 타고 가니 승전 장군 같다고 합니다. 08시 15분 해군본부에서 간첩선은 목호 경비부에 인계하고 간첩 8명과 노획물을 방첩대에 인계하라는 전문이 왔다. 09시 미군 대형 헬리콥터 한 대가 우리 함 상공을 맴돌았다. 연안 항해요원 배치, 투묘 준비 구령을 내렸다. 09시 35분 묵호 외항에 투묘했다. 묵호항에서 대형 어선 2척이 접근했다. 09시 45분 방첩대 김하위 대위 등 6명이 배에 올랐다. 함장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25노트 고속 간첩선과 간첩 8명을 생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간첩들을 서울로 긴급히 송환하기 위해 미군에 요청하여 대형 헬리콥터를 차출했습니다. 곧 LCP가 도착할 것입니다. 간첩 8명과 노획물은 LCP에 실어주십시오. 김광수 소령을 불러 노획한 장비, 무기와 물품 인계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10시에 LCP 5호가 도착하여 우현에 기류했다. 김하위 대위에게 간첩 8명과 노획품을 인계하고 LCP 5호에 실었다. 김하위 대위는 간첩선과 LCP 5호를 이끌고 묵호항으로 떠났다. 12시에 닻을 올리려 저진단 경비 해역으로 북상했다. 점심 식사 후 당직자를 제외한 전 장병을 사병식당에 집합시켰다. 간첩선 노획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치하와 격려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충무함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승조원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장교들이 사관실에 모였다.
모두 승리의 기쁨과 감격에 넘쳤다. 제관들 수고 많았어. 우리 충무함만이 할 수 있는 쾌거야. 모두들 멋진 사냥꾼이야. 사관실에서 나와 함대를 돌았다. 함교, 통신실, 전탐실, 기관실 등에서 당직에 서고 있는 승조원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3월 7일 일요일이라 모처럼 사벽 식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16시 30분 3월 4일 간첩선 나포작전 중 날아온 미 해군 정찰기 YB-14124구가 날개를 흔들며 상공을 날아왔다. 3월 8일에는 YB-1479515가 날아왔다. 3월 18일 12시 30분 주문진 동방해상에서 PF-6일함과 상봉했다. PF-6일함 함장에게 CTU 98.3.2 임무를 인계하고 진해로 귀향했다. 함대로부터 진해 입항 시 군, 관, 민 환영 행사가 있다는 전문을 받았다. 3월 19일 08시 가덕도를 돌아 진해항으로 변침할 무렵 부도 서쪽에서 귀함이 납포한 간첩선에 타고 있는 방첩 부대장을 만나라는 통신이 왔다. 08시 50분 부도를 돌아설 때 간첩선이 접근해왔다. 09시 간첩선이 우리 함 우연에 계류하여 방첩부대장 전욱현 대령이 배에 올랐다. 함장님,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지금 제1부도에는 함대 사령관을 비롯한 진해지구 각 부대장과 함대 장병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학생들도 환영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간첩선이 9일함 앞에서 제1부도로 향할 터이니 뒤따르십시오. 나포한 간첩선이 9일함 100m 앞에서 항진하고 그 앞에는 터그보트가 축하의 물줄기를 하늘에 뿜으며 선도했다. 10시 27분 제1부도에 계류했다. 10시 45분 당직자를 제외한 196명이 환영식 참가를 위해 부두에 내려갔다. 10시 50분 함대 사령관, 진해 통제부 사령관, 해군사관학교 교장, 함대 부사령관, 제1전단 사령관, 제21전대 사령관, 그리고 박병태 예비역 대령이 배에 올랐다. 함대 사령관 현시학 소장이 말했다. 최 함장, 큰 전과를 올렸구먼. 함명수 참모총장께서도 치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 충무함 전 장병을 높이 치하하는 바이요. 재진 부대장과 진해시장, 진해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이 9.1함 장병들의 개선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어. 간첩선 나포와 간첩 8명 생포에 대한 작전 보고는 오후에 듣기로 하고 환영식장으로 나갑시다. 진해 통제부사령관,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비롯한 내빈의 치하와 격려 말씀이 있은 후 부두로 내려갔다. 군악대의 해군가 연주가 진해만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해여고 학생들이 9.1함 장병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12시 함대 사령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3월 20일 토요일 아침 함대 사령부로 가서 사령관에게 작전 경과를 보고했다. 함대, 작전, 군수, 인사, 정보 참모가 배석했다. 사령관실에 들어서자 현시학 소장은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함장, 마지막 출동에 큰일을 해냈군. 수고 많았구먼. 모두 사령관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자, 작전 경과를 들어보자고. 준비해간 해도를 펼쳐놓고 최초 접촉에서부터 나포까지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보고가 끝나자 함대 사령관은 반두로 물고기 떠올리듯이 상처 하나도 없이 몽땅 생채로 잡았구먼. 북한이 25노트 고속 간첩선을 운용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 미 해군 ONI에서도 간첩선을 보러 진해에 오겠다는구먼. 참모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함대 사령관이 말을 이어갔다. 함장이 해군 생활 마지막으로 출동한다면서 경비 함정 한 척과 유조함 한 척을 붙여달라고 했지. 함장이 간첩선 잡아보겠다 했지만 난 기대 안 했어. 사령관님께서 저의 생떼를 들어주셔서 잡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엔 군사령부와 본부에선 난리가 났지. 무슨 일도요? 9.1함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야. 위치 보고가 엉터리라는 거지. 작전 참모가 거들었다.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혼났습니다. 함장이 만든 해도로 위치 보고를 하니
유엔사와 본부에서는 알 수가 없었지요. 간첩선은 진해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정보참모가 대답했다. 해군 방첩대에서 주관했습니다. V형 고속기관에 장착한 배를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하석관들을 인천 방첩대 제359 부대에서 선발하여 묵호로 보냈습니다. 선장으로 6.25 전쟁 때 백두산함 조타사였던 최도기 상사를 임명하고 기관장, 전기사, 내연사, 통신사, 갑판사를 뽑아 보냈습니다. 이들의 간첩선 운용을 숙지한 후 함정 호송화에 진해로 왔습니다. 간첩선은 이후 방첩대에서 행운호로 명명하여 대간첩 작전과 밀수선 단속으로 활용했다. 2시간이 넘게 대화가 이어졌다. 사령관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함장, 마지막으로 함장 대미를 큰 공훈으로 장식했군. 장병들을 충분히 휴식시키고 함장도 좀 쉬시오. 고수참모는 돼지 서너 마리 잡아 구이람에 보내시오. 고맙습니다. 사령관님과 참모 여러분께서 지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사령관님, 간첩선 선장에 대하여 인간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함대 사령부에서 나와 배로 돌아와 함교에 올랐다. 파이프를 입에 물었다. 지난 20일 동안 거센 파도를 헤치며 보이지 않은 간첩선을 찾아 헤매던 동해바다가 눈앞에 스쳤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해상작전에서 함장의 판단과 결심도 순간순간이다. 이제 한가족처럼 정들었던 장병들과 떠나야 할 때가 왔다. 하늘에 감사하고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을 메웠다. 한편 구일함이 3월 4일 간첩 정보를 다 전하자 육상에서는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 구일함으로부터 전문을 받은 한명수 해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동해 방첩대에 연락하고 내무부는 강릉경찰서장에게 비상출동 명령을 내렸다. 육군 방첩대와 강릉경찰대는 간첩 접선 예정 지역을 포위 수색했으나 아무 성과도 없었다. 평양의 간첩지휘부는 3월 4일 18시에 라디오로 도라지 타령을 방송했다. 난파된 모든 간첩에게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도라지 타령은 난파 간첩에게 송수싱, 접선 등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신호다. 평양의 방송 하나하나에도 이런 대남 공작 신호가 담겨 있다. 중앙정보부는 구일함이 간첩선에 납포한 지 5일이 지난 3월 9일에서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납포 일자, 위치, 인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삼척 앞바다 2km 해상에서 50톤급 북괴 무장 간첩선의 납포, 무장 간첩 6명을 잡고 2명을 추격 중이다. 동해를 경비 중인 해군 함정이 납포한 간첩선은 한일 회담 반대를 위한 학원 정당 공작과 평화통일 선전 및 지하당 조직 공작 등 임무를 띈 간첩을 싣고 지난 4일 원사랑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간첩선은 기관포와 기관총, 기관탄총 등으로 중무장된 900마력의 디젤 V형 엔진을 가진 시속 27노트의 고성능이었는데 통신기재 암호 문건과 원화 5,900원도 압수했다. 추적 중인 간첩 2명은 간첩선이 납포되기 전 이미 상륙, 내륙에 침투했으나 이들의 체포는 시간 문제다. 체포된 무장 간첩은 나병구, 탁원근, 이재현, 강문식, 최광일, 이칠성이고 압수품은 기관포 소련제 한문, 중기관총 한정, 경기관총 한정, 기관단총 3정, 따발총 한정, 권총, 수류탄, 통신기재 등이다. 납포된 간첩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군 방첩대는 강릉 간첩단을 일망타진했다. 중앙정보부는 4월 21일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다. 동해안 일대에서 지하당 조직을 꾀하던 난파 간첩 강성대와 각 지구책 등 일당 6명을 검거하고 통신기 및 암호 문서 등을 압수했다. 강성대는 해방 후 남로당 충청남도 재정책이었으며 6.25 전쟁 때 월북하여 인민군에 입대하여 인민군 대위로 제대했다. 그는 대남공작 밀봉 교육을 받고 1957년 난파되어 부산에서 양복점 직공으로 위장 취업하다가 강릉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000달러와 한화 70만 원을 받아 강릉에 양복점을 차렸다. 강성대는 강원도 일원에 지하당 조직을 구축했다. 강성대는 남북을 오가면서
북으로부터 대한민국 시책을 비방하고 한일회담 반대 선동 등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파괴 전복 활동을 했다. 해군 방첩대에 검거된 간첩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성대, 박세무, 최진수, 정민산, 최태평, 정두영. 이 중 강성대는 강릉 양복점 오봉라사 사장이고 지형규지로 신망이 높았으며 조카뻘되는 대한항공 부조종사를 이용하여 일본 조총련과 간첩 문서를 주고받았다. 함대사령부에서 충무함에 무공 훈장을 상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전투만큼 어려운 것이 훈장 상신이다. 지휘관이라면 누구나 부하 모두에게 훈장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다. 훈장 개수가 한정되어 인원을 엄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필자는 무공 훈장을 사양하고 부하들이 받을 수 있게 상신했다.